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의 사과를 전제로 사업 재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원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점검한 자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처리가 계획대로 지켜지면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생후 6일 된 딸이 숨지자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친모가 긴급 체포됐고 생후 일주일 된 딸을 암매장한 40대 친모는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의 행방을 찾는 경찰 수사는 780건으로 늘어났고 사망자는 어제보다 4명이 더 늘어난 2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5.7% 감소한 수치로 금융위기였던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최저 기록입니다.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폭탄 발언이 민주당에 충격이었나 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전면 백지화를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또 국민의힘은 그럼 과거 세종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지 자택 부근의 고속도로 나들목 입지가 정해진 건 이 전 대표를 위한 특혜였냐? 2년 전 민주당이 요구한 노선 변경은 바로 인근에 땅이 있는 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위한 것이었냐 등등 맹공을 쏟아냈죠. 하지만 국민의힘도 사업 재추진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민주당의 사과를 전제로 했지만요. 먼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은 민주당 인사들이 2년 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2년 전에 민주당과 양평 군민들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를 주려한 거냐며 낯부끄러운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평에 양자만 들어오면은 김건희 여사님하고 연관을 지어서 계속 가짜 뉴스 또 악의적인 선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태도 변화 없이는 예산 배정조차 어렵다. 총선까지 끌려다닐 수 없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사업 백지화에 대해서는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전제로 정부에 재추진을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괴담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발언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괴담 살포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지화로 인한 지역 민심 악화를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원희룡 장관의 입장을 존중한다. 그게 공식 입장이라며 정쟁에 직접 개입하는 데에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책사업에는 정쟁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선동 대신 대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가 못 먹으니 부숴버리겠다는 놀부심보라며 정부와 여당을 몰아붙였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말에 따르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백지화된 건 민주당 때문이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실로 지역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으니 이 책임을 원 장관에게 돌리려는 거죠. 그러면서 백지화할 게 아니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원안 추진위까지 만든다고 하네요.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업 백지화에 대해 민주당은 의혹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M1 양평 군민을 볼모로 잡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놀부심보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못 먹으니까 부셔버리겠다 그런 것입니까?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오염된 진실이 사라지진 않는다며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왜 백지화 건설 중단을 선언합니까? 정점 변경안이 꺼림직하면 원안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에 맞춰 변경됐다는 논란을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고 3개월 만에 종점 변경이 추진된 경위, 원희룡 장관의 개입 여부 등 5가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원안추진위원회를 꾸려 원안대로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불러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대한 현안 질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이렇게는 못하겠다. 왜 못하냐? 그냥 원하는 대로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여야가 부딪히고 있죠.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거론되는 만큼 상당한 부담에 말을 아예 못 꺼내고 있는 듯하고요. 기존 계획안이 바뀐 배경은 무엇인지, 또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어떤 주장을 펴고 있는지 안병욱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노선은 2021년 4월 어렵사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당시 종점은 양서면이었습니다. 그 이후 지난 5월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뀐 노선안이 공개됐는데 민주당은 예타 이후 노선 변경이 된 전례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010년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신설 노선 중 시작점과 종점이 바뀐 경우는 전체 8건 중 4건이라며 환경성과 경제성, 주민 의견을 고려해 노선을 변경하는 건 일반적이라고 말합니다. 민주당은 노선이 변경되는 과정에 주민들과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양평군이 지난해 7월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변경안이 포함된 3가지 노선을 먼저 건의했다고 반박합니다. 또 원래대로라면 지난 5일부터 현장 방문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예타안과 대안을 비교해 최종 노선을 결정할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민주당은 강상면 안으로 하면 도로가 2km 연장돼 사업비가 1,000억 원 증가하고 교통정체 해소 효과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늘어나는 사업비는 140억 원이고 교통량은 예타안보다 하루 2,100대 이상 더 많이 흡수해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다만 양평군이 지난 5월 국토부에 고속도로 노선 변경 요청 뒤 8일 만에 강상면 노선안이 포함된 3개안을 빠르게 건의한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뀌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땅값에 영향을 주는 고속도로 진출입로인 나들목과 달리 단순히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분기점은 소음과 매연 발생 그리고 여러 제약으로 선호하지 않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현지 부동산 업자들은 강상면에서 서울 송파까지 차로 20분에 갈 수 있어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의견과 국토부 주장대로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뉩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여야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길래 이렇게 무섭게 붙는 걸까요? 더 깊은 그들의 속내 들어보겠습니다. 국회팀 김순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희룡 장관, 오늘도 역시 강경한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은 인사 책임, 즉 장관직 경질까지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한 일인 만큼 그 책임을 각오했다는 것인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장관은 정치적 책임까지도 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어떤 인사권의 책임까지도 저는 다 각오를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장외 설전도 벌였죠. 네, 맞습니다. 어제 사업 백지화를 발표한 원희룡 장관은 기자회견 뒤에 이재명 대표를 직접 거론했는데요. 네. 이 내용도 살펴보시겠습니다.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그러자 이 대표 어젯밤에 SNS에 양평 고속도로 종점 이전 안 되면 사업 폐지라니 내가 못 가지면 부셔버려라며 비꼬았습니다. 네. 일단 여야는 오늘 17일에 원장관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실제 의혹이 해소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원희룡 장관의 지금 발언 여파를 보면은 이게 과연 혼자서 그렇게 했을까? 대통령과 정말 교감이 없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장관이 홀로 결정하기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 정치적 안팎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야당으로부터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원 장관은 그 공약을 만든 정책본부장이었다며
윤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물고 들어간 것이라고 방어했습니다. 당내 의원들은 사업을 어차피 못하게 될 것이라며 중단하느냐, 중단을 당하느냐의 기로에 섰던 만큼 잘했다는 평가를 내리는 반면 너무 즉흥적이었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로 원 장관은 뭐 차기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가는 게 확실해졌다는 말도 뭐 들리긴 하더라고요. 네. 양평 군민들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양평군이 무려 15년 동안 기다린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행 도로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는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걸리는데 새 도로를 깔면 이동 시간이 15분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완전히 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을 모았던 주민들 매우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는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심 중인데요. 우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과를 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나 원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야말로 여야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겠네요. 네. 지금까지 김순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 안정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한 내용을 공개했죠. 결론은 일본 측 계획이 완전히 제대로 지켜진다면 오염수 처리는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였습니다. 다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정화 설비 장치인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국제 해양 배출 기준 이하라고 밝혔습니다. 지진이나 설비 고장과 같은 이상 상황이 발생해도 오염수 방류를 막는 장치가 확보된 점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출 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IAEA가 발표한 종합보고서 내용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구기관 시뮬레이션 결과 일본에서 방류된 오염수가 태평양을 거쳐 짧으면 4에서 5년, 최장 10년 뒤 제주도 남동쪽에 도착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오염수 방사능의 영향은 현재의 10만 분의 1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측에는 알프스 필터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추가 핵종 측정 등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 찬반 여부에 대해선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이 나온 뒤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정부의 최종 보고서 발표에 대해서도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을 향해 국제기구를 무시하다니 국제망신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IAEA를 어떻게 믿느냐고 정부가 일본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거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야권의 대여 투쟁이 정치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과학적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궁지에 몰리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든 말든 영끌 선동을 특히 민주당에서 IAEA 분담금 삭감 주장까지 나오자 국제 망신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당리 당략을 위해서는 국제 망신도 불사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점은 감내할 수 있다는 건지.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1박 2일 철야 농성에 이어 결의대회를 이어갔습니다. 일본 정부, 일본 대변인이라는 오명도 불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통째로 내어주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밤 한국을 찾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는 오는 모레 만나 우려를 전할 계획입니다. IAEA 최종 보고서의 최종 책임자는 누굽니까?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IAEA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버스 투어를 오늘부터 시작해 여론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보통 몇 조 원, 그리고 가장 많이 나왔을 때는 17조 원 이상이었는데 그 영업이익이 이번엔 6천억 원, 완전히 쪼그라든 거죠. 이나마도 삼성전자가 많이 팔아서가 아닙니다. 생산을 대폭 줄이면서 조절한 덕입니다. 먼저 김종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2분기 매출이 60조 원, 영업이익은 6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지난해보다 22% 줄었고 영업이익은 95% 넘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감소폭이 큰데 2009년 1분기에 기록한 5,900억 원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잠정 실적인 만큼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부문별 성적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반도체 부문에서만 3에서 4조 원 사이 적자가 났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1분기 반도체 적자인 4조 6천억 원보단 나아진 걸로 보이는데 D램 출하량이 늘면서 재고 손실 규모는 줄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지나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가 인위적 감산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소비 시장은 여전히 침체돼 있습니다. 여전히 재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개인 소비 시장이라든지 기업의 서버용 수요라든지 아직은 이렇게 전환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달 말 최종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음 분기 등 미래에 대해 어떤 전망을 내놓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역시 2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한 LG전자는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지난 1분기에 이어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추월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에서 14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일각에선 시장 전망치를 웃돌며 바닥을 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반기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스마트폰을 비롯해 다른 부문은 또 어떨지 산업부 장가희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 기자, 삼성전자는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뉘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가전 부문과 반도체 부문. 이번에도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손해가 컸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나온 실적은 2분기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오는 27일에 확정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부문별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반도체 부문이 전체 영업이익의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반도체 사업부가 2009년 1분기 7,100억 적자를 낸 이후에 14년 만인 이번 1분기에 4조 5,8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증권가가 추산한 이번 2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 손실 전망치는 1분기보다는 조금 줄어든 3조에서 4조 원대인데요. 다만 1분기 갤럭시 S23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 실적 버팀목이 됐었던 스마트폰 사업이 2분기에는 다소 주춤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3분기부터는 좀 나아질까요? 우선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3분기부터는 좀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 생산 업체들의 감산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D램 출하량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세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개선을 보는 이유가 특히 이제 D램에서는 고부가 제품 출하가 이제 3분기부터 늘어날 것 같아요. 낸드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은 지속은 되겠지만 하락폭은 상당히 좀 둔화될 것 같아서 반도체 외에 스마트폰 같은 신제품 발표도 좀 빨라질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실적을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는 것 같은데요. 이달 말에 삼성전자가 새 스마트폰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인데 예년보다 보름 이상이나 빨리 공개를 하는 겁니다. 네. 8월께 풀리게 되면 판매 기간이 예년보다는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판매량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스마트폰 시장은 침체 중이지만 이 폴더블 그러니까 이 접었다 폈다 하는 이 핸드폰 시장은 지금 성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3분기 가전 사업부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가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킨 프리고진이 러시아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죠. 중재자 역할을 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벨라루스 망명 조건으로 무장 반란을 중단했던 만큼 푸틴이 목숨을 노릴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프리고진이 러시아로 간 이유,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긴장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뭔지 먼저 장동건 기자의 보도 보시고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현재 러시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Евгения Викторовича Пригожина, он находится в Питере, где он сегодня утром, может быть, в Москву поехал, может, еще где-то, н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Беларуси его нет. 프리고진의 러시아행은 압수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프리고진과 참모진들이 프리고진 소유 차량에 무기를 실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란 사태 당시 러시아 경찰은 프리고진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급습해 총기와 금괴, 현금 등 1,4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압수했는데 최근 프리고진이 압수품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푸틴 대통령이 반란의 책임을 물어 어떻게든 프리고진에 보복을 가할 것이란 외신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루카셴코 대통령은 프리고진이 자유인이라며 푸틴 대통령은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Но если вы думаете, что Путин вот такой зловредный и злопамятный, он его завтра замочит где-то, говоря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нет, этого не будет. 반란을 일으키고도 러시아를 활보하는 프리고진의 수수께끼 같은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목숨을 걸 만큼 자기 자산이 그렇게 중요했던 걸까요? 아니면 또 뭐 믿을 만한 게 있었던 걸까요? 프리고진의 러시아 복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추측들 장동건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쿠데타로 비칠 정도의 위협적인 반란을 일으켰었는데 어떻게 러시아로 가서 프리고진이 그렇게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거죠? 네, 러시아 정부는 마치 프리고진의 행보에 관심이 없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네. 이 발언을 놓고 영국 더타임스는 러시아 정부가 더 추적할 필요가 없다. 즉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 정부가 프리고진을 어떻게 못하는 거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프리고진을 향한 러시아 대중의 지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내무부가 반란 이후 동향을 비밀리에 조사해보니 프리고진이 러시아 46개 지역 중에 17개 지역에서 푸틴 대통령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프리고진의 지지도가 그렇게 높으면 푸틴 대통령도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러시아 국영 매체가 프리고진의 자택에서 압수하는 그런 물건들을 공개하고 또 방송했던 거 이것도 혹시 같은 맥락일까요? 네,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상을 공개한 시사 프로그램 방송을 보면요. 프리고진을 반역자, 부패한 범죄자라고 지칭하며 깎아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해당 방송은 가발이 가득한 벽장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방송이 나간 후 러시아 SNS에는 이를 조롱하는 것처럼 다양하게 변장한 프리고진의 합성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는데도 이렇게 프리고진을 지지한 사람이 많다는 거는 또 다른 편에서 무섭게 받아들일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 특파원 활동을 했던 한 미국 언론인은 이번 일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북한 내 저항 세력이 체제 전복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줬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는 김 위원장으로선 특히 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프리고진은 그렇다 치고 그럼 프리고진을 따라서 벨라루스로 간다고 했던 그 바그나 그룹 용병들은 지금 어떻게 뭘 하고 있습니까? 네,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벨라루스의 한 군사기지에 텐트 수백 개가 설치되는 게 포착되면서 바그너 그룹을 수용할 준비를 한다는 추측이 나왔는데 일각에선 바그너 그룹을 수용하는 게 벨라루스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Структура один раз пошла против своего хозяина, то она может пойти и второй, и третий. И вместо того, чтобы, так сказать, по примеру, и пойти не на Москву, а на Минск. 네, 이 부분을 의식한 듯 루카셴코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이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장동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라는 장관급 직책을 새로 만들고 유인촌 전 장관을 그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오늘 임명식이 열렸는데 야당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과거 유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장관을 했던 만큼 또 MB맨이냐 이거죠. 이혁근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배우 유인촌 씨가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촉한 문체특보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자리로 대통령실은 문화예술인 출신의 다양한 행정 경험까지 두루 갖춘 이력이 임명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찬을 함께한 윤 대통령도 각별한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시각 국회에선 유특보 인사를 놓고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장관급 직책을 새로 만든 건 장관을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려 하는 거란 지적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대통령이 장관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미란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겐 여야를 막론하고 축하와 격려가 나왔습니다. 83년생 차관 등장하신 것에 대해서 환영의 말씀 드리고요. 많은 선수들에게 귀감도 될 뿐 아니라 거꾸로 위로와 응원의 그 메시지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어찌 보면 선수 시절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쓴 장 차관은 첫 국회 출석에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계속된 장맛비에 전북 정읍에서 산사태가 나 달리던 택시를 덮쳤습니다. 1초만 더 주행했으면 큰 피해를 볼 뻔했다네요.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어 복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당시 아찔했던 장면이 택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북 정읍의 내장산 입구도로입니다. 달리던 택시 앞에 뿌연 먼지가 일더니 바위와 토사가 쏟아집니다. 불꽃이 튀면서 성광까지 번쩍입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승객은 몸이 크게 흔들리고 운전기사도 놀란 기색이 역력합니다. 어젯밤 11시 55분쯤 정읍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나 택시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기사와 승객 모두 빠르게 대피해 다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들어갔었다면 아마 살아나기 조금 힘들었지 않았을까. 바위와 토사로 뒤덮인 구간은 100m에 이릅니다.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인근 마을이 한때 정전됐고 일부 주민은 대피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도 산밑이라 항상 비가 많이 오면 불안해요. 사고 현장은 산사태 이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어서 복구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관계당국은 택시 말고는 추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CTV 등을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추가 매물자는 없는 것으로. 정읍에는 최근 10여일 동안 4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 지난주에도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 전라북도에는 이러한 산사태가 예상되는 곳이 2,300여 곳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산림청은 전북을 포함한 남부지방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차별 폭행한 20대 피해자가 구속됐습니다. 아무 여자라도 보이면 범행을 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그냥 내려보내고 여성 혼자만 탄 때를 노렸다고 합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본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성폭행할 의도였습니까? 유치장 앞에서 아무 말 없이 호송차에 올라탄 피의자는 법원으로 들어가기 전엔 피해 여성에게 짧은 사과의 말을 남겼습니다.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신지. 피해자분하고 피해자분 가족분들한테 미안해요. 경찰에 검거된 이후 피의자는 피해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폭행했다는 진술을 이어왔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에 누가 탔는지를 계속 확인하다가 혼자 탄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강간치상 혐의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폭행 경위와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기들. 경찰의 수사에 나선 아기들이 사흘 전 200명에서 이틀 전엔 400명으로 어제는 600명, 오늘은 거의 8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선 4년 전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고 광주에선 생후 6일 된 아기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여성이 자수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녹색 코트 차림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출산한 아들을 살해하고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입니다. 이 여성은 검찰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기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이 왜 살해하셨나요?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습니까?
해당 여성은 2019년 4월 대전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낳고 한 달 뒤 살해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여성은 헤어진 남자친구의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 없이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점 등 조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높다고 보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주에선 5년 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진 아기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 유기한 친모가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 또한 미혼 상태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를 출산해서 본인이 키울 사정이 안 되니 친정 아버지한테 양육을 좀 해달라고 보냈다라고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범행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던 여성은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답답함에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가 오늘 종료되는 가운데 경찰에 접수된 의심 신고는 867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숨진 아이는 27명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태어난 지 겨우 일주일 된 아기를 암매장한 친모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사체 유기였는데 나중에 살인으로 혐의가 바뀌었죠.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인 일이라고 했던 친모는 법정에 들어가면서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갓난아기를 김포의 가족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체포된 친모가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범행 시점이 2016년 8월로 7년 만에 확인된 겁니다. 원치 않은 임신이었습니까? 애초 친모는 숨진 아기를 암매장했다고 진술해 시신 유기 혐의로 붙잡혔지만 하루 만에 아기를 숨지게 했다고 털어놔 살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지목한 텃밭을 수색해 어제 유골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아기가 태어난 다음 날 묻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친모는 출산 일주일쯤 뒤 아기를 암매장했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10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도 확인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아이를 낳고 텃밭에 유기할 때까지 구체적인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본인의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조 씨가 소송을 취하하면 이들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어차피 어머니의 입시 비리가 확정된 만큼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 수혜자가 본인이니까요. 백길종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오랫동안 고민해왔으나 이제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됐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적은 겁니다.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돼 소송을 진행하던 상태였습니다. 조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란 판결이 나오자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고 조 씨가 즉각 소송을 제기했지만 부산지법은 1심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고려대도 조 씨의 인턴 활동 등 입시 기재 스펙이 대법원에서 허위라고 판단되자 대학 입학 학력을 취소했고 역시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오는 19일 부산대를 상대로 한 항소심, 다음 달 10일 고려대를 상대로 한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소송 포기 의사를 밝힌 겁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는데도 이런 선택을 한 배경에 대해 일각에선 전략적 선택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며 조 씨의 공모도 사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조 씨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하순 만료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병원 입원실에는 관련법에 따라 손을 씻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입원실 안에 있는 화장실 세면대는 해당이 안 돼 병실 안 화장실의 문과 좌변기를 없애야 한다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 MBN이 사흘 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관련법 유권 해석을 변경해 병실 안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도 손 씻는 시설로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 입원실입니다. 병실마다 화장실을 만들고 세면대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200여 병상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입원실 내 손 씻기 시설인 세면대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2017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원실 내 손 씻기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병실 내 화장실의 세면대는 손 씻기 시설이 아니라는 관련법 유권 해석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보건당국은 화장실은 병실 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 문과 자변기를 뜯어내면 화장실 세면대도 병실 내 세면대로 인정해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설 기준이 그렇게 돼 있었고 유권 해석도 저희가 요청해서 받았을 때는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 했으니까. 이런 과도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간 뒤 보건복지부가 유권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입원실 내 화장실 안에 세면대가 있으면 손 씻기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원실 면적에 화장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는데 입원실 내 화장실에 세면대를 설치하는 경우 입원실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본다고 유권 해석을 바꾼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유권 해석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전국 17개 시도 보건 담당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이달부터는 인도 위에 차량을 단 1분만 세워놔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심지어 한 곳에서 여러 차례 누적 부과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지만 사실은 인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황당하죠.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헛갈리겠지만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은 이걸 또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시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에 걸쳐 정차된 차량 옆으로 전동 킥보드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인도 위에 주차된 트럭 탓에 쓰레기 더미 사이로 지나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을 벗어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기존 주민신고에 따른 금지 구역은 5곳이었지만 이번 달부터는 인도 위까지 포함돼 총 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인도의 경우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는데요. 이것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하지만 모든 인도위 주차가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지하철역 앞 도로에 빼곡하게 주차가 돼 있지만 차가 올 때도 아무래도 조금 눈치 보면서 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울이면서 걷게 돼서 살짝 불편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고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도로가 미세하게 분리되어 있어 왼쪽은 인도, 오른쪽은 사유지인 겁니다. 이곳은 사유지라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인도는 매우 좁아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실제 구청에 민원도 넣고 근데 여기는 사유지니까 어쩔 수 없죠. 행안부는 인도위 불법 주차는 사유지가 아니어야 하고 차도와 구분된 보도여야 하는 등 조건이 있다며 혼선이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경제기자인 배준우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1,000만 원 넘는 출산 비용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신생아 육아까지 필수적인 물품들로 해도 출산에 드는 비용을 계산해보니 1,000만 원이 넘는 게 현실인데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산모들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출산한 산모의 병원비 영수증입니다. 보호자 동반을 위해 필요한 1인실과 각종 진료비를 합치니 2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임신 중 검사와 입던 약, 태아 보험까지 더하면 3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요즘은 산후조리도 양가 부모님이 멀리 살거나 여건이 안 돼 대부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데 200~300만 원은 기본이고 산후 마사지 등 추가 비용도 100만 원이 넘습니다. 몸을 조리해 줄 수 있는 곳이 요즘 없어요. 근데 요즘은 친정 부모님들도 조리를 해줄게라는 말을 잘 안 하세요. 네, 공식화된 그런 절차로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정부에서 조사한 산후조리원 통계를 보면 요즘 실태가 잘 담겨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점점 늘어 가장 최근 조사인 21년도에는 80%를 넘겼습니다. 대부분의 산모가 이용한다는 건데 평균 비용은 243만 원으로 3년 만에 20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가구에선 58%로 이용률이 낮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점점 늘어 그 격차도 큽니다. 육아용품 구입비도 부담입니다. 초보 엄마 아빠들은 맘카페나 SNS에서 육아 필수용품,
일명 육아 필수템 리스트를 찾게 되는데요. 한 필수템 리스트를 보니 분유포트와 젖병, 카시트, 유모차, 욕조, 유산균 등 신생아 육아에 필요하다는 제품들을 새 상품으로 사면 600만 원이 넘게 듭니다. 필수템 개수는 갈수록 늘고 정확한 정보는 없다 보니 추천을 가장한 광고도 많아져 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라도 아끼려고 직접 박람회나 할인 행사에 발품을 팔기도 합니다. 직접 좀 착용도 해보고 아기를 위해서 좀 필요한 옷이라던가 좀 사이즈도 좀 확실하게 보고 어떤 제품이 좋은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금방 크는 아이 용품을 감당할 수 없어 중고 거래는 필수가 됐습니다. 요새 뭐 매트나 이런 거 좀 가격이 비싸서 잠깐 쓰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건 당근 조금 하고 있어. 정부가 임신 바우처와 첫 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와 아동 수당 등 지원금만 300만 원 넘게 주고 있지만 이 1,000만 원 넘는 출산 비용을 감당하기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출산을 앞두고 막막한 임신 가정을 위해 필요한 물품과 산후조리 또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해외에선 출산 전 교실에서 기저귀와 목욕 등을 교육하고 출산 후엔 조산사가 가정을 방문해 이 출산 과정을 준비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최저였던 0.78명보다 더 떨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며 이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출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기자 M입니다. 학원가에 소문으로만 돌던 설마 했던 일들이 사실이었던 걸까요?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입시 학원의 문제를 팔고 학원은 그 문제를 교재로까지 만들어 팔아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러니 이런 학원을 안 다닌 아이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요. 학원은 이런 출제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문제 적중률이 높다고 홍보했고 그렇게 학생을 끌어들여서 몸집을 부풀렸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박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형 입시학원에 들어섭니다.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확인하러 현장 점검에 나선 모습입니다. 교육부는 2주간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이력이 있는 교사들한테서 문제를 산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금 조직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문항을 구매를 하고 그거를 교재 등으로 제작하였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동안 신고센터에 접수된 325건 중 이처럼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된 사례는 50건이며 모두 4건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제보 수준에 그쳐 실제로 교사 몇 명이 연루됐는지, 금전이 얼마나 오갔는지 등은 수사를 해야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들은 긴장 속에 문제될 만한 사안은 없는지 2중 3중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적으로 알고 있기로 추천은 지금 없는 상황이 맞거든요. 대부분 대학생들 추천을 하고 있어서. 이외에도 교육부는 필요 없는 교재까지 묶음으로 끼워 팔기 한 학원 등 14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다소 진정된 듯합니다만 문제는 채권 시장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물론 인천 아파트 전면 재시공에 들어가기로 한 GS건설까지 돈이 부족해지면서 갖고 있는 채권을 팔게 됐고 그래서 시장에 채권이 너무 많이 풀려버렸거든요. 박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은 연체율 등 부실 의혹이 커지며 고객들의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했던 새마을금고. 당국이 범정부 대응단을 꾸리고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뱅크런 우려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소문을 믿지 마시고 정부의 말을 믿으십시오. 새마을금고 때문에 일어나는 시장 변화는 없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발 채권이 시장에 급격히 쏟아지며 채권 시장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흘간 상호금융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도한 채권은 3조 2천억 원에 달하는데 대부분 새마을금고 물량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3.1% 정도였던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74%로 치솟는 등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은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불안 심리가 계속 이어지는 걸 경계합니다.
일부 금융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시중에 추가적인 채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들이 가산금리 형태로 신용 위험을 반영하면서 전체적인 금리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에 더해 GS건설의 검단 아파트 재시공 결정으로 부동산 PF 상환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전면 재시공 비용이 5천억 원대에 달하면서 당장 올해 말까지 상환해야 하는 PF 우발 채무 1조 2,839억 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투자 심리가 약화할 수 있어 부동산 PF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지난 3월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와 부딪힌 미국 무인기가 추락해 밀어간 한동안 긴장이 감돌았던 일 기억하십니까?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시리아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 무인기를 상대로 속도와 공기압을 높이는 아찔한 위협 비행을 한 겁니다. 그것도 이틀 연속으로요.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5일 오전 시리아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군 무인기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미군 무인기 뒤로 러시아 전투기가 바짝 따라붙으며 이동을 방해합니다. 위협을 반복하던 러시아 전투기는 미군 무인기 주위로 낙하산에 달린 플레어까지 떨어뜨립니다. 플레어는 열추적 미사일을 피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인데 미군 무인기에 맞았더라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의 위협 비행은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미군은 러시아의 위협 비행은 양측 모두에게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learly meant to harass and clearly unprofessional and unsafe behavior on the part of the Russians. You've heard us say before that our focus in Syria is purely on the defeat ISIS mission. 앞서 지난 3월에는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에 부딪힌 미군 무인 드론이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곳곳에서 충돌 위험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미국의 경제사령탑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이번이 오해를 풀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희귀 금속 수출 통제 등 여러 가지 미국의 들이밀 카드를 벌써 준비해놨죠. 중국과의 의견 일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어제 오후 베이징에 도착한 옐런 장관은 중국에서의 첫 식사를 윈난식 음식점에서 수행원들과 함께했습니다. 개방된 홀에서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는가 하면 도착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해를 피할 기회라고 적는 등 중국의 우호적인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았습니다. Here in Beijing to carry forward President Biden's directive from his meeting with President Xi last November to deepen our communications with China, including on economic issues. 9일까지 중국에 머무는 옐런 장관은 리창 총리와 류허 전 부총리,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등 중국 경제 라인을 만날 전망입니다. 이 자리에서 옐런 장관은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걸로 보입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의 중단과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 폐지까지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옐런 장관의 방중 성과는 양국 간 가시적인 합의보다는 양국 경제 라인 소통 채널 복원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장은 미천과 수입을 모두 탕진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갔노라. 프랑스가 자랑하는 시인이자 우화 작가 장드 라퐁텐의 묘비에는 자신이 빈털터리 신세인데도 시간의 절반은 잠을 잤고 나머지 절반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렸다는 익살 섞인 조롱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화 선집 등 불세출의 작품을 남겼으니 결코 무의도식했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런가 하면 당나라 현종 때 국정을 맡았던 노회 씨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반식재상. 너무 무능한 나머지 자리만 차지하고 밥이나 먹는 재상이라고요.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여당 대표가 내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이 정치 쇄신 3대 과제는 언제쯤 지켜질까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15개월째 매월 1,300만 원씩 2억 원 가까운 세비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상직, 정정순 전 의원 역시 각각 10개월, 5개월에 달하는 구속기간 내내 세비를 챙겼죠. 근로자들은 이미 이 의원들이 만든 법에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번 국회에서만 무노동 무임금 관련 법안은 6건이나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은 걸 보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맞겠죠.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거나 받은 세비를 반납하지 않는 이상 법안 발의는커녕 상임위 출석, 본회의 투표 등 의정 활동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구속된 상태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세비는 유리비까지 다 꼬박꼬박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가 특권 폐지에 관해 묻자 일부 중진 의원들은 우리가 무슨 특권이 있는데? 라고 되물었다니 국회의원에게 서민 코스프레는 선거 기간뿐이란 말이 와 닿을 뿐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국민들의 국회를 향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렇게 내년 총선을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옥살이 하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부실 경영으로 퇴출된 프로농구 고양 대의원 구단의 인수 후보로 리조트 기업인 대명 소노인터내셔널이 선정됐습니다. KBL은 소노인터내셔널을 새로운 19단 후보 기업으로 선정하고 창단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노에 가입이 최종 승인되면 소속팀을 잃었던 전 대의원 선수 18명도 소노에서 새 시즌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강원 지역으로는 폭염특보가 계속되면서 무더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이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은 31도, 경기 고양시는 32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충청과 영남권으로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경남 해안과 제주에 100mm 이상, 충북과 영남권, 전남 남해안으로는 30에서 80mm 지나겠고요. 또 시간당 최대 60mm씩 세차게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서도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 예보 들어 있습니다. 양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30도를 약간씩 웃돌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30도, 창원 28도로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인 일요일부터 다음 주 내내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